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기술적 정점에 도달하여 빛의 속도에 무한히 수렴하는 사상, 가장 빠른 우주선을 건조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함선의 사령관이 되어 인류의 오랜 숙권이었던 심우주 탐사를 위해 지구를 떠납니다. 창밖으로는 수억 개의 별들이 찬란한 빛의 줄기가 되어 뒤로 흐르고 당신은 미지의 은하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잔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우주의 심연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바로 그 순간, 우주라는 거대한 존재는 당신의 등 뒤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을 조용히 잠그고 그 열쇠를 영원히 폐기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탄 배는 여전히 건재하고 연료도 충분할지 모르나 어느 시점을 넘어서는 순간 당신의 귀환은 물리적, 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우주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당신을 집으로부터 영원히 밀어내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충분한 시간과 연료, 그리고 적절한 기술력만 뒷받침된다면 우주의 그 어느 곳이라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드넓은 대양을 항해하는 탐험가들이 언젠가는 다시 항구로 돌아오듯 우주 역시 정복 가능한 물리적 거리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천체 물리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고정된 운동장이 아닙니다. 우주 그 자체가 스스로를 확장하며 우리와 목적지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목적은 단순히 우주 여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이 거대한 코스모스가 설정해 놓은 엄격한 귀환 불가 한계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결국 우주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국부적 고립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중심에는 암흑 에너지라는 미지의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만 해도 인류는 그 팽창이 중력에 의해 언젠가는 느려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관측 결과는 전 세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빠르게 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정체불명의 힘을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 부릅니다. 우주 공간 자체가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며 은하와 은하 사이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건포도 빵의 반죽과 같습니다. 반죽이 부풀수록 건포도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며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서로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 현상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국부 은하군이라는 이름의 안전한 요새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포함하여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짜리 은하, 그리고 수십 개의 소은하들로 구성된 이 작은 집단 안에서는 중력이라는 강력한 끈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이겨내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주 팽창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하를 향해 매초 119km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며 수십억 년 후 우리는 결국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라면 우리는 비교적 자유롭게 왕복 여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광년의 거리라 할지라도 중력적으로 결속된 이 공간은 우주의 팽창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종의 정적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인류의 호기심이 이 국부 은하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진정한 재앙이 시작됩니다. 처참한 물리적 한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국부 은하군을 벗어나 더 먼 곳에 있는 천여자리 은하단이나 다른 거대 구조를 향해 나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 이 중력적 안전장치를 벗어나면 당신과 고향인 우리 은하 사이에는 우주의 가속 팽창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에도 당신의 등 뒤에서는 새로운 공간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미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공간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당신은 시속 수억 킬로미터로 전진하고 있지만 당신과 지구 사이의 도로 자체가 당신이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가 당신을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코스모스 러닝머신이라는 기괴한 물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환이 불가능해지는 결정적인 임계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한 거리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당신과 우리 은하 사이의 공간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 c를 추월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질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지만 공간 그 자체의 팽창에는 그런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주선의 엔진을 불가동하여 빛에 가까운 속도로 기술을 돌린다 해도 당신 앞에 놓인 공간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당신을 밀어냅니다. 당신은 분명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겠지만 실제로는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시속 10km로 달리는 러닝머신 위에서 시속 8km로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 사람처럼 당신의 모든 노력은 우주의 팽창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잠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치인 우주적 사건의 지평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계산에 따르면 이 지평선은 약 160억 광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비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그보다 훨씬 크지만 160억 광년 너머에 있는 은하들은 이미 우리로부터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당신이 빛의 속도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그곳에서 출발한 빛 또한 영원히 지구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으며 그들은 이미 물리적으로 우리 우주에서 삭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탐험을 위해 이 경계 근처까지 갔다면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고향이 존재하는 시공간과의 인과 관계 자체가 끊어져 버린 고립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잔인한 요소가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시간 지연 효과에 따르면 당신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행할수록 당신의 시간은 지구의 시간보다 훨씬 느리게 흐릅니다. 당신에게는 불과 몇 년처럼 느껴진 여행일지라도 만약 당신이 운 좋게 북부 은하군 내에서 귀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마주할 지구는 당신이 떠났던 그 지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온 좌표에는 태양이 이미 수명을 다해 백세 과해성이 되었거나 인류 문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낯선 행성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공간적인 좌표에는 도달했을지 모르나 시간적인 고향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주에서의 귀환 불가능이란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과 같은 시간대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는 철학적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주라는 무한해 보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아주 작은 섬에 갇힌 존재들입니다. 북부 은하군이라는 이름의 이 섬은 비록 수십 개의 은하와 수조 개의 별들을 품고 있어 우리에게는 광활하게 느껴지지만 전체 우주의 규모에서 보면 하나의 미세한 점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은 시간이 갈수록 이 섬들을 더욱 멀리 밀어낼 것이며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의 밤하늘에서 다른 은하의 빛조차 사라져버리는 고립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적 감옥의 수감자이자 동시에 그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지성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는 엄격한 선이 그어져 있고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미아가 될 운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국부적인 섬 자체가 수십억 년 동안 탐험해도
다 알지 못할 만큼 충분히 거대하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충분히 넓은 마당은 남겨주었으니까요. 우리가 우주라는 거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공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화두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공간은 언제나 고정된 무대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턴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우주를 거대한 빈 방이나 절대적인 격자 무늬가 그려진 정적인 캔버스로 상상해 왔습니다. 그 위에서 별들이 움직이고 행성들이 궤도를 그리지만 정작 그 별들이 놓인 바닥 자체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었고 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실은 이보다 훨씬 기괴하고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주의 시공간은 결코 죽어있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꿈틀거리며 끊임없이 팽창하고 심지어 그 팽창의 속도를 매 순간 높여가는 역동적인 엔진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엔진이 당신의 우주 여행을 영원한 유배로 바꾸어 버릴 근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이 거대한 엔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20년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만 해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당대 최고의 천재들은 우주가 영원 불변하며 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이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자 이를 부정하기 위해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억지로 끼워 넣어 우주를 억지로 고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훗날 회고하게 됩니다. 그 정적인 우주관을 산산조각낸 인물이 바로 에드윈 허블이었습니다. 윌슨산 천문대의 거대한 망원경을 통해 먼 은하들을 관측하던 허블은 믿기 힘든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허블의 발견은 인류가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은하들이 공간 속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은하와 우리 사이의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개미 한 마리가 고무줄 위를 기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개미는 자신의 다리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고무줄 양끝을 잡고 개미가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고무줄을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는 분명 전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팽창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첫 번째 공포의 서막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단순한 팽창이 아닙니다. 1998년 천문학계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초신성 관측을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측정하던 과학자들은 우주가 중력에 의해 서서히 느려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주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가속해서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정체불명의 힘을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 밀도의 약 68%를 차지하는 이 미지의 에너지는 우주 공간 그 자체에 내재된 청력으로 작용합니다. 공간이 많아질수록 암흑 에너지도 많아지고 암흑 에너지가 많아질수록 공간은 더 빠르게 팽창합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붙은 도화선처럼 우주가 스스로를 밀어내며 폭발적으로 거리를 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인용되는 건포도 빵 반죽 비유를 아주 세밀하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주방의 오븐 속에 갓 구워지기 시작한 거대한 빵 반죽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반죽 곳곳에는 건포도들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반죽은 우주의 공간이고 건포도는 은하들을 상징합니다. 효모가 발효되면서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특정 건포도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반죽 자체가 팽창함에 따라
모든 건포도 사이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리의 누적 효과입니다. 당신 옆에 있는 건포도와의 사이에는 반죽이 조금밖에 없으므로 멀어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하지만 저 멀리 반대편 끝에 있는 건포도 사이에는 엄청난 양의 반죽이 존재합니다. 모든 지점의 반죽이 동시에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건포도들 사이의 총 거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우주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1메가파섹 약 326만 광년당 약 70pm/s의 속도로 공간이 늘어난다면 7메가파섹 거리에서는 700km/s로 100메가파섹 거리에서는 7028s로 멀어지는 속도가 중첩되어 증가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팽창 엔진의 출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우주선에 의미하는 바는 치명적입니다. 당신이 지구를 떠나 심우주로 나아갈 때 당신은 단순히 거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뒤에서 쉼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공간들과 경주를 벌여야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1광년을 나아가는 동안 당신이 지나온 길 위에서는 암흑 에너지의 마법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 혹은 그 이상의 새로운 빈 공간이 생성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의 추가 거리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우주선 엔진 성능이 압도적이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국부적인 영역을 벗어나 수천만, 수억 광년의 거리에 도달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우주 공간의 팽창은 선형적인 방해물이 아니라 거리에 비례해 강력해지는 거대한 장벽으로 변모합니다. 당신이 목표로 하는 은하가 멀면 멀수록 그 은하와 당신 사이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당신이 빛의 속도의 99%로 날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과 고향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의 합이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의 우주선은 더 이상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거대한 파도에 밀려 뒤로 후퇴하는 조각배가 되고 맙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 천천히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은 더 많아졌고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총량도 늘어났습니다. 이는 우주라는 엔진의 가속 페달이 점점 더 깊게 밟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여행을 계속하는 매 초마다 당신의 귀환을 가로막는 공간의 팽창 속도는 조금씩 더 빨라집니다. 어제라면 돌아올 수 있었던 거리였을지라도 오늘이 되면 우주가 그 사이의 공간을 더 빠르게 늘려놓아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설정한 가장 잔인한 덫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를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실제 우주는 우리가 탐험을 시도하는 바로 그 행위 자체를 이용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우리가 더 멀리 가려고 애쓸수록 우주는 더 많은 공간을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뒤에 쏟아부으며 우리가 결코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시공간의 그물을 짭니다. 이 팽창의 엔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연료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우리가 우주의 깊은 곳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마주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물리적 저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묻기 전에 반드시 이해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움직이는 도로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탄 우주선이 아무리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전진하더라도 당신의 등 뒤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매 순간 고향으로 가는 길을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 팽창하는 시공간의 바다 위에서 인류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움직이는 거리라는 절망적인 수학적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주의 심연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우주가 설계한 거대한 엔진의 정체입니다. 이 엔진은 소리도 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귀환 가능성을 매분 매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엔진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즈음이면 이미 당신의 뒤에는 빛조차 가로지를 수 없는 무한한 공간의 시면이 입을 벌리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목격한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인류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무자비한 시공간의 확장이 모든 것을 찢어발기고 떼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에는 이 거대한 팽창의 흐름에 저항하며 마치 성난 파도 속에 우뚝 솟은 견고한 섬처럼 자신들의 영역을 지켜내고 있는 안전지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국부 은하군 로컬 그룹이라 부릅니다. 이곳은 우리가 우주 여행을 떠났을 때 물리적인 법칙의 허용 범위 안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보루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요새 안에서 어떤 역학 관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곳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왕복 가능 구역인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부 은하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력과 팽창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는 마치 거대한 고무줄 위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자석들과 같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겨 전체적인 길이를 늘리려 한다면 물질들이 가진 중력은 서로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결속을 유지하려 합니다. 북부 은하군은 바로 이 줄다리기에서 중력이 암흑 에너지를 압도하여 승리한 구역입니다. 이곳의 물질 밀도는 우주 전체의 평균 밀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공간이 스스로를 복제하며 거리를 벌리려는 힘보다 서로를 끌어당겨 뭉치려는 힘이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한 물살이 흐르는 강물 위에서도 서로를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배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국부 은하군이라는 섬의 지형도를 그려봅시다. 이 섬의 중심에는 두 명의 거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밀키웨이이고 다른 하나는 약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찬란한 빛을 내뿜는 안드로메다 은하 M31입니다. 이 두 은하는 국부 은하군 전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구역의 중력적 질서를 유지하는 쌍두마차 역할을 합니다. 그 주변으로는 삼각형자리 은하 M31와 같은 중간 규모의 은하, 그리고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를 포함한 수십 개의 작은 외소 은하들이 마치 위성처럼 이 거대 은하들 주위를 공전하거나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중력적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는 예외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현재 매초 약 100cm/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사이의 거리가 암흑 에너지에 의해 공간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서로의 중력에 의해 끌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약 40억 년 후 두 은하는 결국 충돌하여 밀코메다라는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향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구역 안에서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국부 은하군이라는 안전한 섬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섬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국부 은하군의 지름은 약 1000만 광년에 달합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1000만 년이 걸리는 이 어마어마한 공간 안에는 수조 개의 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안드로메다 은하로 탐험을 떠난다면 비록 수백만 년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기술을 돌려 지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의 공간은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이동하는 속도를 결코 추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우주의 관기가 미치지 않는 중력이라는 고전적인 질서가 지배하는 성격입니다. 이 국부 은하군이 우리에게 주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만약 우주에 이런 중력적 결속이 없었다면 지구를 떠나 달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우리는 영원히 달에 닿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중력은 원자 수준에서부터 은하단 수준에 이르기까지 물질을 응집시키고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 구조 덕분에 고향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부 은하군은 인류가 우주로 진출했을 때 조난당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는 일종의 영해 Territorial Waters와 같습니다. 이 경계 안에서는 뉴턴의 법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작동하며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지대의 경계는 명확합니다. 국부 은하군을 넘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처녀자리 은하단 비르고 클러스터를 바라보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처녀자리 은하단은 수천 개의 은하가 모여있는 거대한 집단으로 우리 국부 은하군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부 은하군과 처녀자리 은하단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서 그 사이의 빈 공간에 도사리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팽창력이 두 집단 사이의 중력적 인력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국부 은하군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우주적 해류에 몸을 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국부 은하군은 거대한 폭포 바로 직전에 형성된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호수 안에서는 노를 제어 어디든 갈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살이 약하고 호수의 바닥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수의 끝, 즉 폭포의 입구로 다가가는 순간 물살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아무리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도 배는 폭포 아래로, 즉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우주의 시면 속으로 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국부 은하군은 바로 그 폭포 직전까지의 안전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안전지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우주의 가속 팽창은 너무나 빨라져서 국부 은하군 밖에 있는 모든 은하의 빛이 우리의 관측 범위 너머로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년 후의 후손들이 밤 하늘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우주에 오직 우리 은하 혹은 안드로메다와 합쳐진 밀코메다만이 존재한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하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져 영원히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부 은하군은 인류가 우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관측할 수 있는 마지막 유리창이자 물리적으로 발을 딛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영토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부 은하군은 암흑 에너지라는 거대한 파괴적 힘에 맞서 중력이 일구어낸 기적적인 승리의 현장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우주적 미아가 되지 않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보증 수표입니다. 하지만 이 요새의 성벽은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 안전지대의 경계는 더욱 날카롭게 규정될 것이며 우리가 이 경계를 넘기로 결정하는 순간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안전한 호수를 떠나 물살이 거세지는 경계선인 우주적 해안선으로 다가가 보려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일단 그곳을 넘어서면 귀환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탐험의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국부 은하군은 우리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보이지 않는 창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요람이자 안전한 항구였던 북부 은하군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서려 합니다. 이곳은 중력이라는 익숙한 질서가 지배하던 마지막 영토입니다. 당신의 우주선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나 우리를 묶어주던 보이지 않는 중력의 끈이 서서히 느슨해지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일생일대의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고정된 거리를 항해하는 탐험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팽창하며 당신을 밀어내는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탄 조각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물리 법칙이 당신의 귀환을 방해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우주적 해안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을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등 뒤에서는 운명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며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거리의 빚은 매 초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가게 됩니다. 이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의 거시적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은하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은하단이 있고 그 은하단들을 잇는 가느다란 가스 줄기인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거대한 빈 공간인 void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북부 은하군을 떠나 다른 은하단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보이드 위로 몸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중력의 영향력이 미미해진 이 텅 빈 공간이야말로 암흑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위력을 떨치는 주 무대입니다. 이곳에서 공간은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를 복제하며 팽창합니다. 당신이 보이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수록 당신과 우리 은하 사이에는 새로운 공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장벽이 실시간으로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리의 역설이라는 기괴한 현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시속 1억 킬로미터로 전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구에 남아있는 관제센터의 모니터에는 당신이 매 시간 1억 킬로미터씩 멀어지는 것으로 표시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것으로 관측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동한 거리 1억 킬로미터에 더해 당신과 지구 사이의 공간 자체가 팽창하며 만들어낸 추가적인 거리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이 달리는 도로 자체가 당신의 진행 방향과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당신은 분명 100m를 뛰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출발점은 150m 저 멀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50m의 차이가 바로 우주가 당신에게 부과하는 팽창 통행료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당신이 여행을 계속할수록 이 통행료가 점점 더 비싸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부분에서 설명했듯이 공간의 팽창은 거리에 비례합니다. 당신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그 사이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공간의 양도 2배로 늘어납니다. 당신이 전진하면 전진할수록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밀어내는 힘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느려서 조금만 힘을 내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위로 올라갈수록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지점에 이르면 당신이 아무리 전력을 다해 뛰어도 제자리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지점을 조금만 더 지나치면 당신은 결국 아래로 밀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물리적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허블 상수가 약 70pkm/s SMPC라고 할 때 이는 1메가파섹 약 326만 광년마다 초당 70km의 속도로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국부 은하군을 벗어나 100메가파섹 거리에 도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당신 뒤의 공간은 초당 7000km라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탄 우주선이 인류 기술의 정점에 도달해 광속의 10%인 초당 30,000km로 달리고 있다면 아직은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당신의 속도가 팽창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100메가파섹 지점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기술을 돌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간이라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에도 우주는 멈추지 않고 팽창합니다. 당신이 100메가파섹을 되돌아오는데 수억 년이 걸린다면 그 수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 앞의 공간, 고향으로 가는 길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수천만 광년이나 더 늘어나 버립니다. 즉, 당신이 목표로 했던 고향까지의 거리는 당신이 이동하는 도중에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결승선이 계속해서 뒤로 도망가는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분명 결승선을 향해 뛰고 있지만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결승선은 두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귀환은 단순한 연료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수학적 수렴의 문제로 변질됩니다. 당신의 속도가 공간이 늘어나는 속도를 압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결승선에 닿을 수 없는 기하학적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우주 비행사의 심정은 어떨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의 모습은 평온하기만 할 것입니다. 우주선 내부의 계기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엔진은 여전히 강력한 추력을 내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법 컴퓨터가 계산해내는 지구까지의 예상 도착 시간을 보는 순간 당신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분명 지구를 향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는데 도착 예정 시간은 오히려 1년, 10년, 100년씩 늘어납니다. 당신이 전력을 다해 가속할수록 우주는 비웃기라도 하듯 당신과 고향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적 공포의 실체입니다. 물리적인 벽에 가로막힌 것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가 당신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감각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비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팽창하는 우주를 극복하기 위해 빛의 속도에 무한히 가깝게 가속한다면 당신의 시간은 극도로 느려지게 됩니다. 당신에게는 불과 몇 달처럼 느껴지는 이 필사적인 귀환의 과정 동안 당신이 돌아가고자 하는 지구에서는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설령 당신이 우주의 팽창을 이겨내고 지구의 좌표에 도달한다고 한들 그곳에 당신을 기다리는 고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이미 팽창하여 지구를 삼켰거나 차갑게 식어버렸을 것이며 인류라는 종 자체가 멸종한 지 수억 년이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공간적인 귀환에는 성공했을지언정 시간적인 귀환에는 처참하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북부 은하군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인과율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경계 밖의 우주는 더 이상 우리와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암흑 에너지가 시공간의 연출가로 군림하며 멀어지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격리시키는 거대한 분리 수거장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의 존재는 우리 은하의 역사로부터 영구히 삭제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생각하며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겠지만 우주의 수학적 구조는 이미 당신을 도달 불가능한 영역의 변수로 분류해버린 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극적인 여정의 가장 정점인 Point of No Return, Point of No Return, 즉 진정한 귀환 불능 지점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단순히 돌아오기 힘들다는 경고였다면 다음 단계에서 마주할 현실은 물리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확정적 선고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더 멀리 가야 우주가 당신의 등 뒤에서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게 될까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당신의 우주선 앞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인류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되었을
시공간이 허용하는 최후의 한계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은 빛조차도 절망하며 가던 길을 멈추게 되는 우주의 가장 어둡고도 절대적인 경계선입니다. 이제 당신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가서는 안 되었을 우주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시면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우주선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엔진은 찬란한 푸른 빛을 내뿜으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심코 항법 컴퓨터의 거리 측정 장치를 확인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눈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고향인 지구를 향해 기술을 돌리고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속도계는 빛의 속도에 무한히 수렴하는 사상 초유의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구와의 거리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1초가 지날 때마다 수만 킬로미터씩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의 고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드디어 코스모스 러닝머신, 즉 우주가 설정한 절대적인 귀환 불능 지점을 넘어섰음을 알리는 시공간의 엄중한 선고입니다. 이 기괴하고도 공포스러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 천체 물리학이 발견한 가장 잔인한 수학적 진실인 허블의 법칙을 극한으로 밀어붙여 보아야 합니다. 에드윈 허블은 은하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의 거리를 곱한 값 4.2d파이 이란 ED 2카이 체기 1카이 XD이 됩니다. 이 수식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 여행자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함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리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후퇴 속도 V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빛의 속도 C를 추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을 우리는 허블9, 허블 스피어 또는 허블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만약 이 허블9를 벗어난 지점에 있다면 당신과 지구 사이의 공간은 이미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물리학적 예외가 존재합니다. 상대성 이론이 금지하는 것은 공간 속에서 물질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지 공간 그 자체가 팽창하는 속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탄 우주선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당신의 발 밑에 있는 도로를 늘려버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처한 상황을 코스모스 러닝머신 비유를 통해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체육관에 있는 거대한 러닝머신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러닝머신의 벨트는 당신의 등 뒤, 즉 지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러닝머신이 시속 500km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당신이 시속 10km로 달린다면 당신은 비록 힘들긴 하겠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결국 러닝머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부 은하군 내에서 여행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구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우주의 가속 팽창이 만들어낸 벨트의 속도가 시속 30만 km 광속에 도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제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인 시속 30만 km으로 필사적으로 달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딛는 동안 당신 아래의 벨트는 정확히 같은 거리만큼 당신을 뒤로 밀어냅니다. 당신은 엔진을 터질 듯이 가동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만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 당신은 그저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신이 그 지점을 단 1m라도 지나쳐서 벨트의 속도가 광속을 단 1km/s라도 추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당신은 빛의 속도로 앞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매초 1km씩 지구로부터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인트 오브 노 리턴, 즉 수학적 절망의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당신이 겪게 될 심리적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의 우주선 창밖으로는 여전히 별들이 보이고 물리 법칙은 당신의 선실 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커피잔은 탁자 위에 그대로 있고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고향 우주와는 물리적으로 단절된 유령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지구를 향해 쏘아보낸 가장 강력한 통신 레이저조차 결코 지구에 닿을 수 없습니다. 빛조차도 당신 뒤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공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낸 구조 신호는 우주의 팽창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당신과 함께 지구로부터 영원히 멀어져 갈 뿐입니다. 이것을 고무줄 위의 개미 문제로 더 정밀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주 길고 신축성이 좋은 고무줄이 있고 그 위에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고무줄이 일정한 속도로 늘어난다면 개미가 아무리 느리게 기어가더라도 언젠가는 고무줄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수학적 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주는 다릅니다. 우리 우주는 고무줄이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매 순간 고무줄을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속도는 일정한데 고무줄이 늘어나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면 개미는 결코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고무줄 위의 개미이며 당신이 돌아가고자 하는 지구는 이미 당신의 속도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가속도의 벽 너머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수학적 테러의 핵심은 공간의 창조에 있습니다. 우주는 비어있는 공간을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공간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지구 사이에 있는 매 1광년의 거리마다 암흑 에너지는 새로운 시공간의 조각들을 끼워 넣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수백만 광년의 거리 전체에서 이 공간 주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우주선 앞에는 아주 조금의 공간만이 생성되지만 당신의 등 뒤에는 당신이 이미 지나쳐온 그 어마어마한 거리만큼의 공간들이 합심하여 당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수가 소수를 압도하는 잔인한 물량 공세와 같습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우주선으로 전진하고 있지만 당신 뒤에 수십억 광년의 공간들은 일제히 팽창하며 당신을 우주의 끝단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물리학적으로 귀환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부족하거나 연료가 모자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1+1이 2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 자체가 당신의 귀환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우주선 밖을 내다본다면 당신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할 것입니다. 고향 은하가 있던 방향의 별빛들이 점점 붉게 변하다가 적색편이 결국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으로 사라지고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빛조차 당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공간의 팽창과 싸우다 지쳐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완벽한 고립 속에 남겨졌습니다. 당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여행한 영웅이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업적을 알 수 없으며 당신 또한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떨어져 나간 파편처럼 스스로 팽창하는 시공간의 거품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가 인류에게 선사하는 가장 차가운 농담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그 광활함을 보여주며 유혹하지만 일단 그 품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도록 시공간의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귀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당신이 차라리 고향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멈추거나 혹은 더 먼 우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마주하게 될 다음 장벽은 단순히 돌아오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당신이 우주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는
더 절대적인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한계선인 우주적 사건의 지평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물리학이 허용하는 마지막 영토이며 그 너머는 우리 우주의 법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영원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탐험을 넘어 존재의 소멸과 영원한 침묵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로 나아갑니다. 이제 당신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영원히 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고독한 수감자이자 동시에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시면을 향해 나아가는 최후의 개척자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좋아, 어차피 돌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주의 끝까지 가보자.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어디일까? 하지만 우주는 당신의 이 소박한 마지막 소망조차도 차갑게 거절합니다.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장소조차 이미 우주의 엄격한 법도에 의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가 마주할 가장 절대적인 벽, 즉 우주적 사건의 지평선, Cosmological Event Horizon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향을 포기하고 편도 여행을 선택했을 때 마주하게 될 시공간이 허용하는 탐험의 최종 한계선입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와 도달 가능한 우주입니다. 현대 천문학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0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주 탄생 이후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최대 거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460억 광년 너머의 은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오늘 당신이 빛의 속도로 출발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는 이보다 훨씬 좁은 약 160억 광년 정도로 제한됩니다. 이 160억 광년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Q가 바로 당신의 영원한 유배지이자 당신의 우주선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있는 마지막 영토입니다. 왜 이런 한계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암흑 에너지와 가속 팽창의 원리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오늘 지구를 떠나 160억 광년 너머에 있는 특정 은하를 향해 빛의 속도로 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우주선은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엄청난 속도로 전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아가는 매 순간 당신과 그 목표 은하 사이의 공간은 암흑 에너지에 의해 스스로를 복제하며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60억 광년이라는 거리는 수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임계점입니다. 이 거리 너머에 있는 은하들은 이미 우리로부터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빛의 속도로 그들을 추격한다 해도 그들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가 당신의 속도를 앞지르기 때문에 당신과 목표물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기는커녕 영원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도망가는 해안선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바다 한가운데서 섬을 향해 헤엄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헤엄 속도는 시속 5km입니다. 그런데 이 기괴한 바다는 섬과 당신 사이의 거리를 매 시간마다 늘려놓습니다. 만약 섬이 당신으로부터 시속 4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비록 느리지만 언젠가는 섬에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섬이 당신으로부터 시속 6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도 섬과의 거리는 매 시간 1km씩 늘어날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섬이 보이지만 당신의 발버둥은 그 거리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입니다. 160억 광년 너머의 우주가 바로 그 시속 6km로 멀어지는 섬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온 빛을 볼 수는 있지만 그 빛이 출발했던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진실은 이 우주적 사건의 지평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향해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은하들이 이 임계점을 넘어 도달 불가능한 영역으로 탈출합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매년 약 6만 개의 별이 이 지평선을 넘어 우리로부터 영원히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주선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있는 저 아름다운 성단들 중 상당수는 사실 이미 당신이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우주의 유령들입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전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을 뿐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미 우리와 인과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과거를 보고 있지만 그들의 미래에 당신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탐험객에 있어 가장 깊은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인류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워프 항법이나 웜홀 같은 공상과학적 상상을 현실로 만든다 하더라도 우주 그 자체의 팽창 속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약 94%는 이미 우리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체 우주의 6% 남짓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셈입니다. 당신이 탄 우주선이 아무리 거창한 이름을 달고 우주를 누벼도 결국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아주 작은 모래알 같은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60억 광년의 경계선 근처에 도달하면 어떤 풍경을 보게 될까요? 기이하게도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에는 여기서부터는 도달 불가능함이라고 적힌 붉은색 경계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우주선은 여전히 고요한 진공 속을 유영할 것이고 주변의 별들은 변함없이 빛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항법 시스템은 절망적인 데이터를 쏟아낼 것입니다. 당신이 타겟으로 삼은 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무한대로 수렴하고 도착 예상 시간은 우주의 수명보다 길어집니다. 당신은 분명 전진하고 있지만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우주는 마치 거울 속의 풍경처럼 결코 만질 수 없는 허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주적 외로움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Part 4의 과거와의 단절이라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 Part 5는 미래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제 과거와 미래가 모두 차단된 오직 현재라는 좁은 시공간의 감옥에 갇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160억 광년의 구형 영역은 당신의 우주선이 영원히 표류하게 될 광활한 묘지나 다름없습니다. 그 너머에는 수조 개의 은하와 헤아릴 수 없는 문명들이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에게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과 당신 사이에는 빛조차 가로지를 수 없는 무한한 공간의 장벽이 매 순간 새롭게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고찰해보면 우주는 우리에게 겸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우주의 주인이며 언젠가는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모든 장소에 발을 들일 수 있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가속 팽창과 사건의 지평선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이 작은 방 한 칸뿐이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려고 애써도 우주는 그보다 더 빨리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를 정복한다 해도 우주는 시공간 그 자체의 팽창이라는 더 상위의 법칙으로 우리의 발을 묶습니다. 이제 당신의 우주선 연료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당신은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주의 가장 먼 곳에 도달한 인간이 되었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세계로부터 완벽하게 추방되었습니다. 당신의 뒤에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지구가 있고 당신의 앞에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무한한 우주의 시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거대한 두 절벽 사이에 위태롭게 매달린 먼지 한 점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공간의 법칙에 의해 고립된 탐험객의 마지막 남은 위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우주적 감옥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우리가 고향이라고 믿었던 장소와 시간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장대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지구의 좌표로 돌아왔을 때 보게 될 풍경은 어쩌면 이 우주의 팽창보다 더 잔인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암흑 에너지의 위협, 그리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시공간의 장벽에 대해 논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운이 좋아서 혹은 아주 현명하게도 우리를 묶어주는 중력의 요새인 국부 은하군 내부에서만 여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안드로메다 은하나 삼각형자리 은하를 탐사하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물리적으로 공간의 팽창이 중력을 압도하지 못하는 구역이기에 당신은 분명히 기술을 돌려 지구의 좌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당신은 우주가 숨겨놓은 마지막이자 가장 잔혹한 함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당신은 공간적인 좌표에는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당신이 알고 있던 시간의 고향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간의 장벽보다 더 견고한 시간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비극의 핵심에는 시간 지연, time dilation 이라는 물리학적 실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동할수록 그 물체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외부 관찰자의 시간보다 느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정밀한 원자시계를 통해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이 우주의 거대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선의 엔진을 불가동하여 광속의 99.9%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간 여행자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선실 안에서 흐르는 인류는 지구에서의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과 맞먹게 됩니다. 당신이 더 먼 곳을 탐험하기 위해 속도를 높일수록 당신의 시간과 고향의 시간 사이의 간극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집니다. 이 현상을 우주적 시차라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왕복 여행을 떠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약 250만 광년입니다. 당신이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한 우주선을 타고 여행한다면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 덕분에 당신은 선실 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여행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보며 흰머리가 조금 늘어난 것에 안도하며 드디어 고향 지구의 푸른 빛을 기대하며 태양계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우주선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당신이 기억하던 그 따뜻한 고향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우주선 안에서 수십 년을 보내는 동안 지구에서는 이미 500만 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500만 년이라는 시간은 인류라는 종이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과 맞먹는 긴 세월입니다. 당신이 도착한 지구에 인류 문명의 흔적은 이미 풍화되어 사라졌을 것이며 당신이 쓰던 언어, 당신이 믿던 종교,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록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질학적 변동으로 대륙의 모양은 바뀌어 있고 생태계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지구라는 행성에 내렸지만 그곳은 더 이상 당신의 고향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간의 미아가 되는 것을 피했으나 시간의 유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 홈이라는 개념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특정한 위도와 경도, 즉 공간적인 위치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집은 공간과 시간이 절묘하게 결합된 아주 찰나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떠나온 그 시대, 그 문화, 그 사람들과 같은 시간대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 좌표가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그곳은 낯선 행성에 불과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속도를 허락하는 대가로 우리의 시간을 담보로 잡습니다. 더 멀리,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열망이 강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떠나온 과거로부터 더 완벽하게 절단됩니다. 결국 우주 여행이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의 영원한 작별을 전제로 하는 고독한 투쟁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대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우주의 거대한 장벽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암흑 에너지에 의한 우주의 가속 팽창은 우리가 국부 은하군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를 영원히 밀어내려 합니다. 둘째로,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를 추월하며 물리적인 귀환 불능 지점을 만듭니다. 셋째로, 우주적 사건의 지평선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전체 우주의 6%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시간 지연이라는 물리 법칙이 우리의 고향을 시간의 지평선 너머로 지워버립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언뜻 보기에 인류의 탐험 정신을 꺾는 절망적인 소식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섬에 갇힌 조난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물리적 한계 속에는 역설적인 경외감과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주 전체를 여행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국부 은하군이라는 섬 자체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수만 광년에 달하는 우리 은하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고 그 별들 주위에는 수조 개의 행성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그 주변의 수많은 외소 은하들까지 합치면 인류가 수억 년 동안 번영하며 탐험해도 다 알지 못할 만큼의 거대한 우주가 여전히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정원을 선물 받은 존재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좁은 영역만 하더라도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토피아를 건설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국부 은하군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암흑 에너지가 멀리 있는 은하들을 영원히 어둠 속으로 밀어내기 전인 지금 이 시대는 인류가 우주의 광활함을 목격하고 기록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수천억 년 후의 후손들은 밤하늘에서 오직 우리 은하의 별들만을 보게 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수조 개의 은하가 빛나는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여행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물리적으로는 잔인할지 모르나 정신적으로는 숭고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네가 머무는 이 섬을 사랑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법칙에 의해 제한된 존재이지만 그 제한된 틀 안에서 무한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지성을 가졌습니다. 비록 당신의 우주선이 언젠가 귀환불능의 지점에 도달하여 영원한 고립을 맞이할지라도 당신이 그곳까지 나아가며 목격한 우주의 신비와 당신이 남긴 궤적은 우주의 역사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교도소의 죄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아주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일 뿐입니다. 정원 담장 너머의 세상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장 안의 꽃들을 돌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탐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방향은 우주의 끝을 향한 맹목적인 질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시공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문명을 꽃피우는 지혜로운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주는 거대하고 차가우며 무자비하지만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호기심은 그 어떤 암흑 에너지보다도 강력하게 시공간을 가로지릅니다. 귀환이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매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우연인지를 증명합니다.
인류는 언젠가 별들 사이로 흩어지겠지만 우리가 한때 우주의 경계를 궁금해하고 그 장벽 너머를 꿈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여정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우주선 창밖으로 멀어지는 지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신비의 일부가 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시공간이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탐험의 진실입니다.